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공역사 합격 설명에 맡게 된 구영모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사랑 동양사 두 과목 맡고 있고요. 지금보다 조금 역사 경쟁률이 더 높았던 시기에 원래 서울시에서 현직 교사로 생활을 하다가 합격해서 생활을 하다가 임용 채점도 다녀오고 관련된 경험도 쌓은 다음에 역시 노량진으로 넘어와서 강의를 한 지 벌써 이제 6년이 넘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1부는 제가 여러 가지 안내를 드리고, 그다음 2부부터는 김태규 선생님께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강의 설명에 앞서서 이제 저희가 오늘은 전공역사라고 하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고 어떠한 것들을 평가하고 어떤 것들을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이거 설명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희가 이제 매년 1차 합격생 숫자가 이제 거의 240명 가까이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합격을 했다라고 그 점수 화면까지 보내주신 분들 카운트한 숫자만 이 정도고요. 문자를 안 보내주신 분들까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숫자는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초반부에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저희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안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어쨌거나 저희가 거의 합격을 싹쓸이 하고 있으니까 저희의 말을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각 과목별 대비 방법이라던가 변별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저희는 매년 다 통계를 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잘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렇게 많이 합격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선생님을 위한 시리즈라고 하는 기본 교재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출제위원들의 관심사,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많이들 합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량진이라고 하는 곳이 학원들마다 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곳이다 보니까 100% 적중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합격생 숫자를 말하는 곳은 아마 저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말을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들, 그러니까 제가 채점도 다녀오고 했으니까 전반적인 안내들 같은 것들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 문항 분석 파트에서는 한국사랑 동양사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서양사나 역교론부터 전반적인 학습 방법에 대한 안내 같은 것들은 이제 여기서 24년간 전공역사 수많은 합격생들을 배출하신 김태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반적인 저희 시험 안내예요. 시험 안내인데, 먼저 이제 저희 경쟁률부터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경쟁률부터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최근 5년간의 경쟁률을 보게 되면은 제일 높았을 때는 15대 1, 그리고 최근 전년도까지는 한 12대 1까지 나오고 있고요. 경쟁률이 매년 조금씩 달라졌던 이유는 두 가지예요. 어떤 요인이 있냐면은, 먼저 교육부에서 교직이수라던가 교육대학원에서 배출되는 자격증 숫자를 점점점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응시생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매년 TO를 조금씩 조정을 해왔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아울러지면서 대략 한 12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교육부가 올해 발표를 했죠.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은 2028년도까지 대략 2028년도까지 그 학령 인구 감소라던가 퇴직자 숫자에 맞춰가지고 전체 선발 인원을 2028년까지의 목표를 20%가량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은 이제 앞으로 24, 25, 20년 이렇게 시험을 볼 때 매년 한 3에서 5% 정도의 그 합격 선발 인원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응시생 숫자도 자격증을 제한하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실 경쟁률은 한 12대 1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실 경쟁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시험 원서를 제출한 기준이고, 여기서 결시생 숫자라던가 혹은 전혀 공부를 하지 않고 일단 시험에 응시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저희 학원가에선 대략적으로 8대 1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8대 1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공역사 시험 공부를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한 상위 15%가 된다라고 접근을 하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도 이 정도가 실제 경쟁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도 경쟁률인데, 그럼 이제 저희 과목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라고 보냐면은, 저희 과목이 1차와 2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차와 2차로 이루어져 있는데, 1차 과목 같은 경우에서는 교육학부터,
그 다음에 전공 A와 B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이 전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역사 과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교육학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은 논술형 한문항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문항에서 물어보는 것이 한 4가지, 5가지 정도가 됩니다. 4가지, 5가지 정도가 되기 때문에 4가지에서 5가지 정도를 함께 물어보는 논술형 문항 한문항을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매년 뭐 170명에서 240명에 이르는 합격자 점수를 통계를 내봤을 때 교육학은 보통 1차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가 18점입니다. 그러면은 20점 만점에 18점이면 굉장히 다들 점수가 높은 거잖아요. 이게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제가 예전에 교육학 채점도 한번 다녀왔었는데 현직 교사일 때 기본 점수가 사실상 5점에서 시작을 해요. 논술의 체계성이라던가 이런 것이 완성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막말로 서론과 본론, 결론의 형식만 띄고 있어도 5점가량의 점수를 주고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서는 또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학을 가지고 변별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아요. 제가 교육학 채점을 왔을 때도 교육학으로 변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전공으로 변별되는 것을 원한다라고 해서 교육학 시험 같은 경우에서는 그 방향성만 어느 정도 맞다라고 한다면은 세부적인 키워드가 조금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점수를 잘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합격생들의 점수가 18점에 이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올해는 조금 생소한 것들이 좀 나와가지고 어떻게 채점될지는 이제 다음 주에 채점진들이 지금 합숙을 하고 있는데 채점진들이 나와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현재 노량진에서 교육학 선생님들은 1차 합격선을 대략 16점 정도는 조금 낮춰서 보고 있긴 한데요. 근데 보통은 18점 정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전공 영역 같은 경우에서는 유형이 2가지입니다. 어떤 유형이냐면은 기입형이라고 하는 유형이 있고요. 서술형이라고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입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단어 혹은 문장의 구 같은 걸 쓰는 거예요. 막말로 책의 명칭이라던가 인물의 이름 같은 걸 쓰는 것을 기입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완성된 문장의 형태로 무엇을 비교 서술하거나 근거하여 서술하거나 이런 완성된 문장의 형태로 쓰는 문장이 8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8문제가 나와 있고 사실 기입형 4문제라고 하더라도 물어보는 게 2가지이고 다음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물어보는 게 4가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40가지를 물어본다, 40가지를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40가지씩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평이하게 출제됐을 경우를 기준으로 좀 쉬운 문제가 섞여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40개 중에 28개씩 맞으면은 서울이라던가 경기권 같은 커트라인이 조금 높은 지역까지 모두 다 합격하는 점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입형 8점 중에 대략 6점, 서술형 8문제 중 32점 중에 한 대략 22점 정도가 맞으면은 합격선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서는 동양사 과목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이거보다는 조금 점수가 낮아서 한 25점 정도 맞으면은 1차 합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제 내년에 공부를 하실 때는 대략 이 정도 점수를 목표 점수로 보시고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학은 방향성만 맞아도 채점을 다 맞게 하기 때문에 90%가 맞는 점수다라고 보면은 전공은 핵심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깐깐하게 채점을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40점 만점 중에 28점, 즉 70% 정도만 맞아도 합격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게 나올 땐 60%까지 떨어지고요. 저희 시험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올해 시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시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는요, 지금 현재 이 시험 체제가 2014학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2014학년도부터 이 시험 체제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지금 같은 서술형 기입형 체제가 완성이 되었는데, 원래는 여기가 24점, 24점이고 여기가 한 16점, 16점 정도로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매년 조금씩 점수 배점이 변하다가 올해는 점점 어떻게 됐냐면은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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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점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즉 전년도에는 22, 22, 18, 18로 나오다가 올해에선 드디어 20, 20, 20, 20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 합격을 위해서 공부를 하실 때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이 동양사와 서양사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즉 옛날에 여러분이 한 3년 전, 4년 전에 합격하신 선배들은 이거를 되게 많이 강조를 할 거예요. 왜? 48점이었으니까. 그런데 올해 합격하신 선배들은 여기를 강조할 가능성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왜냐면은 난이도가 훨씬 더 어렵게 나왔어요. 한국사랑 역사교육론은 나올 만한 데서 대부분 나왔어. 예측 가능한 부분에서 많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서양사라던가 동양사는 조금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들, 그리고 새로운 유형들이 대거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수험생들이 당황을 하였습니다. 당황을 하여서 여기서의 점수를 많이 받는 것이 핵심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동양사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단순한 기입형 문제가 전혀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더욱더 높았습니다. 더욱더 높아서 여러분들이 올해 공부를 하실 때 이제 가장 중점을 두어야 될 부분은 나올 만한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것, 빠지지 않고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조금 고난도 문제가 나오더라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푸는 것, 차라리 틀리면 틀리겠다 마인드로 가거나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에 맞춰서 학습하시는 것이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차 과목 안내를 했으니까 2차 과목도 간단하게 안내를 드릴게요. 왜냐면은 1차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1.5배수를 선발합니다. 즉 아까 12대 1의 경쟁률이 그 응시자 기준이었잖아요. 여기서 1.5대 1로 만드는 것이 1차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1.5에서 즉 3명 중에 2명을 최종 합격시키는 것이 2차 시험입니다. 2차 시험인데 2차 시험 같은 경우에서는 기간이 좀 짧아요. 뭐가 짧냐면은 1차 시험은 여러분들이 1월부터 11월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1차 시험을 보거든요. 그리고 2차 시험은 1월 중순에 시험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차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12월에서 1월 약 7주밖에 없어요. 7주밖에 없는데 그 7주 동안 지역에 따라서는 모든 지역에 공통적으로 보는 것은 수업 시련과 개별 면접을 모든 지역에서 공통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서울이라던가 부산과 같은 지역은 지도안을 봅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지역은 수업 나눔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적게는 2가지 영역, 많게는 3가지 영역을 보는 것이 2차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2차 시험의 변별력이 매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점수가 70점이에요. 저희가 매년 200명 이상의 점수 통계를 냈는데 제일 점수가 낮았던 분이 70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득점은 99.8 이렇게 나와가지고 100점까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편차가 무려 30점에 이르기 때문에 1차에서 커트라인보다 10점이 높았다라고 하더라도 종종 떨어지기도 합니다. 종종 떨어지기도 해서 2차라고 하는 것 약 7주간의 기간밖에 없지만 이 7주의 기간 동안 효율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의 장점은 굳이 여기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은 선생님을 위한 수업 시련이라던가 사회다 면접이라던가 이런 저희 선생님들, 김태규 선생님이나 제가 저자로 들어간 책들이 시중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들이에요. 제일 많이 팔리는 책들이어서 저희는 그런 저자들이
직접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다 안내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의 합격률이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이 부분은 이따 김태규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그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을 하실 거고, 여러분들은 내년에 11월 마지막 주까지는 1차 시험을, 그리고 내년 1월 중순까지는 2차 시험을 준비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사인 1차 시험, 어쨌건 우리가 12대 2를 뚫어야 되니까 1차 시험에 대한 문제 안내를 드리면은, 먼저 한국사 문제입니다. 한국사 문제인데요, 작년도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먼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은 고종 20년이라고 하는 이 힌트를 보고 1880년대구나. 근데 그 1880년대에 화폐를 주조하는 기관을 만들었다면 어디일까? 교과서라던가 시민한국사에 보면은 전환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환국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기에 만들었던 화폐인데 낱말함에 따라 가치가 문란해진 화폐, 마찬가지로 교과서나 시민한국사에 나와 있는데 당오전이라고 하는 화폐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처럼 한국사 문제는 한국사 교과서나 시민한국사를 보면서 맞출 수 있는 영역이 한 문항마다 1점씩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이는 니을 같은 경우에서는 1892년에 무언가 본위제를 확립하는 화폐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내용을 쓰는 거였습니다. 내용을 쓰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 기출문제에 한두 번 나왔던 부분이에요. 한두 번 나왔던 부분이어서 이른바 신식화폐 조례라고 하는 은본위제를 실시하는 내용들, 혹은 백동화라고 하는 보조화폐를 만드는 내용들을 쓰면 되는 문제였거든요. 되는 문제여서 우리 시험이라고 하는 것, 특히 한국사 영역에서는 교과서, 한국사 교과서, 그리고 시민 한국사와 같은 책들, 그리고 기출문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충분히 맞아갈 수 있게끔 문제가 설정되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한국사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포인트를 3가지 정도로 보시면 돼요. 한국사 교과서, 시민 한국사, 기출문제, 이런 것들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양사 문제 하나 보도록 할게요. 동양사 문제 하나 보면은, 동양사 문제가 이번에 조금 어려웠거든요. 조금 어려웠는데, 먼저 동양사는요, 그 정해진 개론서가 있어요. 한국사는 조금 정해진 개론서라고 시중에 평가받는 개론서가 딱히 없거든요. 시민의 한국사를 보기도 하고, 그냥 교과서만 보기도 하고, 80년대에 쓰여진 한국사 통론을 여전히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조금 수험생들마다 조금 편차가 있는데, 동양사 같은 경우에서는 정해진 개론서가 있습니다. 이른바 동양사 개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라고 하는 책이 있고, 아틀라스 중국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책을 가장 기본 베이스로 봐요. 기본 베이스를 보는데, 이번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까다로웠던 문제가 이 문제였어. 수강생 평균 점수가 1.5점도 안 나온 점수였습니다. 1.5점도 안 나온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보면은 먼저 동양사 개론에 지나가듯이 딱 한 번 나와요. 뭐가 한 번 나오냐면은 강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육론이라고 하는 글을 썼다라고 하는 부분이 딱 한 번 나오는데, 그렇게 개론서에 한두 번 나오는 책이나 글의 명칭을 쓰는 어려운 문제가 1점 정도 나옵니다. 1점 정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동양사 개론에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공부가 되신 분들이 보는 사료로 보는 아시아사라던가, 혹은 중국의 역사 시리즈라던가 7권으로 된 중국의 역사 시리즈나 중국 근현대사 시리즈라고 해서 5권으로 된 책이 있는데, 중국의 역사 시리즈 같은 7권짜리 책이나 중국 근현대사 같은 5권짜리 책은 공부가 정말 많이 되신 분들이 보는 책이고, 초수생들이 보기에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권하지는 않는데, 어쨌거나 이 사료를 보는 아시아사에도 딱 한 번 나오고, 동양사 개론에도 딱 한 번 나오는 사용론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게 1점짜리로 문제가 나와서, 동양사나 서양사는 개론서가 정해져 있는 만큼 그 책을 반복적으로
꼼꼼하게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은 여기에 들어갈 인물이 유연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유연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사실 유연의 아버지였던 유연의 그 아들이었던 유총이라던가 유연은 과거 기출문제에도 한번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출문제 분석을 잘했다라고 한다면은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에서도 점수마다 문항마다 기출과 연계된 부분이 1점 있다라고 한다면은 동양사도 마찬가지로 한 1점 정도는 매 문항마다 끼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시험에서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사고 논수령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논수령 문제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조건이 되게 길어요. 무슨 조건이 기냐면은 미출친 니을을 참고하여 니은과 미음의 특징을 양자의 차이에 주목하여 각각 서술할 것이에요. 즉 뭐를 참고하고 뭐를 주목하고 이런 식의 문제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존에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참고하여 비교하여 주목하여 서술하라고 하는 문제가 또 각 문항마다 1점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힌트가 나와 있어. 다 지문에는 무언가 5호의 국가들이 국가를 세운 모습이 나와 있고 가 지문에는 아직 5호라고 하는 이민족들이 국가를 세우기는 않았지만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많이 거주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자 간에 아직 국가를 세우기 전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 시기에는 국가를 세워가지고 이른바 교과서에 나오는 침투 왕조라고 하는, 즉 점점점 한화되어 가는 모습들을 비교 서술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비교 서술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교수님들께서 요새 이런 식의 논수령 문항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동양사 학습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아까 말했던 3대 주요 개론서라고 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반복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같은 것들을 반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양사 문제가 이번에 서양사와 마찬가지로 조금 까다롭고 예측 불가능했던 이유는 뭐였냐면은 이거는 여기서 말씀드리긴 조금 그런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2022학년도와 23학년도의 동양사 출제진이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22학년도와 23학년도의 동양사 기출문제가 묘하게 닮아 있어요. 주제도 붙어 있습니다. 주제도 붙어 있고 한데 24학년도에는 아예 새로운 교수님들이 대거 들어가셔가지고 문항을 내시다 보니까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고 관심 주제사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2년, 3년 연속 많이 들어가셨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올해 11월에 들어갔던 출제진들이 여러분들이 볼 25학년도에도 출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시대 간의 안배라던가 이런 거를 조금 무시하시고 본인이 좋아하시는 주제들, 시대들을 많이 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24학년도에 위진남북조라던가 교역 파트가 많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25학년도에도 그와 관련해서 조금 더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교수님들이 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의 비교 서술하는 문제들을 곳곳에 배치할 가능성들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올해처럼 반드시 어렵게 나올 가능성은 적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4년마다 한 번씩 난이도가 올라갔지만 그 이듬해엔 다시 평이하게 나왔던 적이 많아서 내년도에도 동양사가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그 주제라던가 유형들이 닮을 가능성이 크니까 이 출제위원분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들, 시험 합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주제들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분들이 좋아하는 유형들, 즉 새롭게 나온 문제 유형들 같은 것들도 조금 더 깊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양사는 개론서 회독을 꾸준히 하자, 기출문제 절대로 놓지 말자, 그리고 이런 새롭게 나온 주제들이라던가 신규 문제 유형들을 잘 체크하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한국사랑 동양사는 이 정도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지금 내년도 시험 합격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한국사랑 동양사만큼, 특히 한국사는 아까 말한 대로 20점 나오게 되는데 나올 만한 것들 꼭 맞는 연습들을 하시고, 동양사도 분명히 출제 비중이 과거보다 점점점 올라가고 있어서 20점, 특히 동양사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중국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중국사 부분에 있어서 고득점을 맞는 것이 여러분들의 합격을 좌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서양사라던가 역교론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잠깐 10분 쉬었다가 김태규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을 너무 틀어놔가지고 제가 조금 더웠는데요. 어쨌거나 여러분들 잠깐 10분 쉬었다가 김태규 선생님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